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YTN 뉴스나잇입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구속 여부가 곧 결정됩니다. 6가지나 되는 혐의 중에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관련 혐의는 빠지면서 대북 송금 관련 혐의가 새로운 변수가 되는 것 아니냐. 일각에서 이런 관측도 나옵니다. 국민의힘 당권주자 지지율에서는 윤심의 위력이 숫자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정치 여정을 되돌아보고 있다는 나 전 의원. 믿었던 지지율마저 빠지는 추세에서 언제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되죠. 오늘 나이트 포커스에서 다뤄볼 내용들이고요. 목요일 뉴스나이트 정진영 앵커가 오늘의 헤드라인부터 정리해드립니다. (1월 19일) 목요일 뉴스나이트 주요 뉴스입니다. 민간건설 현장의 노조 불법 행위로 118개 건설사가 3년간 1,700억 원 가까이 뜯겼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찰은 공동 강요와 공갈 혐의로 건설노조 등의 사무실 14곳에서 동시에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검찰이 횡령과 배임, 대북송금 등의 혐의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의 발부 여부가 곧 결정됩니다. 이런 가운데 김 전 회장의 수행비서가 캄보디아에서 체포돼 핵심 물증 확보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적은 이란이라고 말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서 이란과 우리나라가 상대국 대사를 불러 항의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일각에선 이번 사안이 이란 자금 동결 문제 등으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 동거녀와 택시기사 살해 혐의를 받는 이기영이 동거녀를 살해하기 전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반사회적 성향, 즉 사이코패스에 해당한다는 진단을 받은 이기영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설 연휴 기간 올겨울 최강 한파와 함께 눈과 강풍 등 악천후가 겹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고향 오가는 길에 교통 불편은 물론이고 시설물 피해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당권 도전을 고심하며 잠행 중인 나경원 전 의원이 자신을 비판한 홍준표 대구시장과 장외 설전을 벌이며 충돌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 상승세인 김기현 의원은 통합을 강조했고 안철수 의원은 보수의 텃밭인 TK 지역 공략에 나섰습니다. 민간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건설노조 불법 행위로 110여 개의 건설사가 무려 1,600억여 원을 뜯겼다는 국토부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건설노조는 노조 전임비나 임금의 추가 비용 등을 강요하고 거절하면 공사를 지연하는 방식으로 보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가 불법행위 피해 사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13일까지 전국 민간 건설 현장 1,494곳에서 모두 2,070건이 집계됐습니다. 한 건설사는 4년 동안 타워크레인 조종사 44명에게 38억 원을 상납했습니다. 원래비를 지급하지 않게 되면은 자재 인양을 천천히 해서 건설사들을 이제 속을 태우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원래비를 계속 지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한 건설 현장에선 10개 노동조합이 전임비를 강요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건설사는 한 달에만 1,500여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원래비 요구가 절반을 넘고 노조 전임비 강요가 그 다음입니다. 장비 사용이나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는 일도 잦았습니다. 피해 현장은 수도권이 681곳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 울산, 경남권이 521곳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피해액을 제출한 118개 업체가 최근 3년 동안 노조에 준 돈은 1,686억 원입니다. 많게는 50억 원을 뜯긴 업체도 있습니다. 노조가 본인 노조원을 채용을 강요를 한다든지 어떤 비용 부담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번 계기를 통해서 이런 폐단들이 시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2년 넘게 실명으로 불법행위 신고를 받고 있지만 지금까지 들어온 피해 사례는 100여 건뿐입니다. 보복당할 우려에 신고가 소극적이라고 보고 접수 방식을 익명으로 바꾼 이번 조사에는 2주 만에 피해 사례가 2,000건 넘게 모였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노조가 양대노총 소속인지 독립노조인지는 따로 집계하지 않았다고 국토부는 전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네, 관련해 경찰은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 등 수도권 지역의 건설노조 사무실 여러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건설사를 돌아다니며 소속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거나 금품을 뜯어냈다고 보고 있는데 민주노총에선 정권의 노조 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민경 기자입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경찰이 바로 다음 날 민주노총 산별노조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번 대상은 건설노조입니다. 여기에 한국노총 산하였다가 진병준 전 위원장 횡령 사건으로 제명된 건설산업노조를 포함해 사무실 14곳에서 압수수색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공동 강요와 공동 공갈 혐의입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소속 4명과 건산노조 소속 7명이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2020년쯤부터 지난해까지 건설 현장을 돌아다니며 소속 노조원을 채용하지 않으면 집회를 하겠다는 식으로 건설회사들을 협박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또 노조가 이 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나 불법 체류 외국인 고용 등 건설회사의 약점을 잡아 흔들기도 했다고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노조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조합원에 대한 고용차별을 철폐하고 합법적인 노동 환경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한 걸 불법적인 강요와 협박으로 몰아가며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탄압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건설 자본들의 잘못된 불법 행위를 단속을 해야 됩니다. 민주노총은 경찰이 작년 가을쯤 제명한 전 조합원까지 영장에 적시한 뒤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건산노조도 금품 수수 의혹에 연루되지 않은 조합원들까지 압수수색의 대상이 됐다고 반발했습니다. 경찰은 전날에도 국정원과 함께 민주노총 전현직 관계자들이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아 활동했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민주노총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틀 연속 노동계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은 이례적인 만큼 노동계의 반발도 갈수록 거세질 전망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간첩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과 국정원이 민주노총 본부 등 10여 곳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한 데 대해서 민주노총은 노조 탄압이라며 7월 총파업으로 맞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긴급 기자회견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가 대통령 한 명에 의해서 철저히 유린되는 현실이 참담합니다. 역사의 유물로 사라졌어야 할 국가보안법입니다. 어제 민주노총을 대상으로 진행한 압수수색은 대통령의 사주를 받아 국정원이 메가폰을 잡은 한편의 쇼였습니다. 단 한 명의 사무공간, 한 평도 되지 않는 공간에 책상 하나를 압수수색하는데 천여 명의 경찰이 동원되고 사다리차와 에어 매트리스까지 등장했습니다. 정권을 향해 쓴소리를 멈추지 않는 민주노총의 입을 막기 위한 색깔 공세입니다. 5월 1일 노동절을 즈음해 힘찬투쟁 총궐기를 진행할 것입니다. 7월 총파업 투쟁으로 윤석열 정권과 맞서 싸울 것입니다. 검찰과 국정원을 앞세운 반민주, 반민생, 반노동 정권을 용납하지 맙시다. 민주노총이 맨 앞자리에서 당당히 싸워나가겠습니다. 비조합원들이 파업에 불참한 데 불만을 품고 도로에 쇠못을 뿌린 화물연대 본부 조합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오늘 공동재물 손괴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 상태로 60대 B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화물연대 조합원인 두 사람은 지난해 11월 30일 새벽 인천 신항대로 1차선 2km 구간에 걸쳐 9cm 길이 쇠못 700여 개를 뿌려 차량 6대의 타이어를 망가뜨린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다른 화물차 기사들이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정상 운행하는 데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밤에 결정됩니다. 김 전 회장이 구속 필요성을 다투길 포기하면서 영장 발부 가능성이 큰데 김 전 회장이 구속되더라도 검찰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까지 규명하려면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진행되는 날,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은 법원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도피 생활을 반성하는 의미로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법원에 전하면서 심사가 서면으로 대체된 겁니다. 김 전 회장이 장기간 해외 도피를 이어온 데다 신문 절차에도 출석하지 않은 만큼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되면 검찰로서는 고강도 조사를 벌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셈입니다. 하지만 최대 20일인 구속기간 동안 검찰이 핵심 의혹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까지 밝혀낼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의 전화번호도 모른다는 김 전 회장을 상대로 수사에 유리한 진술을 이끌어내는 게 검찰로서는 급선무입니다. 검찰은 아직 이재명 대표 변호사에게 쌍방울 전환 사채가 흘러갔다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진 못한 상태입니다. 김 전 회장의 구속영장에도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대신 쌍방울 비자금 조성과 대북 송금 의혹 관련 혐의는 적시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전환사채 발행 이후 실질적인 유통은 실무진들이 했기 때문에 자신은 모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압박 수위를 높이기 위해 캄보디아에서 붙잡힌 김 전 회장 수행비서 A씨를 조속히 송환해 김 전 회장 휴대전화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 자, 앞서 보셨던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영장 청구권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김 전 회장과 이 대표의 관계를 밝히라는 여당 압박에 민주당은 정적 제거형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검찰이 불법 대북 송금과 횡령 등 혐의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국민의힘은 즉각 이 대표를 위한 대북 송금이 아니었느냐,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함께 두 사람 간 관계를 낱낱이 밝히라고 공세를 펼쳤습니다. 이재명의 경기도는 대북 접촉과 불법 자금 송금에 김성태를 이용하고 김성태는 이재명 지사 쪽에서 특혜를 받아내려고 했다. 이것이 가장 합리적인 의심일 것입니다. 이 대표는 별다른 반응 없이 군부대와 전통시장을 잇따라 방문하면서 민생 행보에 집중했고, 이거 얼마예요? 이거 2개 해도 10,000원 되니까. 당 지도부가 나서 검찰이 실체 없는 의혹을 반복 재생산해 야당 대표를 올가매려 한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모르는 사이는 잘 아는 사이로 전원이 곧바로 사실이 되어버리는 누구라도 빠져나가기 힘든 검찰발 무한 루프입니다. 정적 제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가 오는 28일 검찰에 출석하기로 한 것을 두고도 여야 간 날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잘못한 게 없으니 당당하게 조사해 나가겠다는 허풍과 허세의 가면도 진실에 분합해서 힘을 잃을 것입니다. 검찰의 무리하고 부당한 수사가 진행됨에도 언제나 당당하게 임했습니다. 오히려 숨고 있는 사람은 김건희 여사입니다. 당과 분리 대응을 촉구했던 당내 비명계는 이번 이 대표의 나홀로 출석 방침엔 힘을 보탰습니다. 굉장히 잘한 결정이다. 그렇게 해서 그게 당당한 모습이고 그 모습이 오히려 더 이재명 대표 주장의 진정성이 느껴질 것이다. 문제는 김성태 전 회장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어떤 진술을 하느냐입니다. 여야 모두 검찰발 수사 속보와 국민 여론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설민심 다잡기를 위한 치열한 기싸움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위례와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과 소환 통보를 받은 이재명 대표가 조사를 앞두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검찰이 통보한 날짜가 아닌 오는 28일에 출석하겠다고 하자 검찰은 아직 조율이 끝나지 않았다며 불쾌한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위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소환 통보를 받은 이재명 대표. 검찰이 제시한 27일이 아닌 28일에 출석하겠다고 공개 발표했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 제가 또 오라고 하니 제가 가겠습니다. 주중에는 일을 해야 되겠으니까 28일 토요일에 출석하겠습니다. 이어 28일 토요일 오전 10시 반에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는 것으로 확정됐다는 공지를 띄웠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하루 만에 이 대표의 행보가 일반적이지 않다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가 언론을 통해 일방적으로 출석 날짜와 시간을 알렸다면서 수사팀과 전혀 협의한 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대표가 말한 28일을 고려하고 있지만 여전히 변호사를 통해 출석 시간, 횟수 등을 협의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검찰이 애초 제시한 건 아침 9시 반, 이틀 출석입니다. 위례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이 10년에 넘는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 만큼 최소 이틀에 걸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를 두고 이 대표의 배임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공식적으로 언급하면서 확인할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 대표가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최종 의사결정권자였다는 점도 거듭 밝혔습니다. 물론 이 대표가 이틀에 걸친 검찰 조사 요구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장동 일당의 로비 의혹 수사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검찰은 김만배 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 임직원들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임직원에 대한 성과급 명목으로 대장동 수익 일부를 은닉했던 건데 검찰 관계자는 범죄 수익 추적이 곧 로비 의혹 수사와 관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전임 정부 장관과 청와대 고위 관계자 5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다만 임종석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등 윗선이 관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 공공기관장 찍어내기는 있었다. 검찰이 내린 결론입니다.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은 전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에게 사직을 강요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전직 장관과 청와대 고위 관계자 등 5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으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이 포함됐습니다. 또 공직 후보자 추천 업무를 총괄한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과 김봉준 전 인사비서관도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먼저 백운규 전 장관과 조현옥 전 수석은 2017년 9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산자부 산하 11개 공공기관장들에게 자녀 임기나 실적과 상관없이 사표를 제출하도록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함께 청와대가 내정한 인사 등을 공공기관 임원으로 임명하기 위해 각종 특혜를 제공하고 공공기관 내부 인사를 취소하거나 민간단체 임원까지 교체한 혐의도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유영민, 조명균 전 장관도 공공기관장들에게서 부당하게 사표를 받은 혐의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지난 2019년 1월 첫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확정 판결이 나온 뒤인 지난해 2월부터 본격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백운규 전 장관을 상대로 한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기도 했지만 저희들이 그렇게 지시받고 저렇게 움직이고 그러지 않았고 항상 법과 규정을 저희들이 준수하면서 업무를 처리드렸다. 지난해 말 백 전 장관과 조현옥 전 수석을 불러 조사하는 등 보강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검찰은 지위와 역할,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각 부처 차관들은 기소 유예, 현 민주당 의원인 박상혁 전 행정관 등은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임종석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등 윗선은 이번 의혹과 관련해선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돼 서면 조사도 받지 않았습니다. 다만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이 교육과 농림, 외교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고발된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YTN 우철입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김기현 의원이 당내 분열을 경계하며 통합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보수의 텃밭인 TK 지역 공략에 나선 가운데 여전히 당권 출마를 고심 중인 나경원 전 의원은 침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유진 기자입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김기현 의원이 폭넓은 연대를 꺼내들었습니다. 친윤 장제원 의원과의 김장연대를 넘어 당내 화합과 통합을 강조하는 동시에 연일 과반 득표, 결선 없는 승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누구에게도 당직을 제가 제안한 적이 없고 당직을 누구로 내정한 사실도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당과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누구와도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통합의 길을 걷기 위한
논의를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또 다른 유력 주자 안철수 의원은 대구 전통시장을 돌며 TK 민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수도권 당대표 이미지를 강조하되 전통적 당심에도 지지를 호소하며 외연 확장에 나선 안 의원은 나경원 전 의원과 윤상현 의원과의 연대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수도권 중심으로 대응을 해야만이 우리가 수도권에서 이길 수 있다. 윤상현 의원이나 또는 나경원 의원의 생각을 공유하고 있는 지점이 있는 것이죠. 당권 주자들의 행보가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나 전 의원은 출마와 관련한 언급을 하지 않은 채 외부 일정에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며칠간 좀 저의 지난 정치 여정에 관해서 좀 생각해보고 뒤돌아보고 있습니다. 생각을 곧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자신을 향해 날선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홍준표 대구시장과는 장외 설전을 주고받았고 건물 투기 의혹 등에도 측근을 통해 적극 반박했습니다. 비용을 빼면 1,600만 원을 이득이 있었던 겁니다. 이런 근거 없는 마타도를 계속 만드는 사람들이 바로 간신이다. 자맹은 이어가되 부정적인 여론 차단에는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나 전 의원이 결국 출마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제기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순방을 마치고 오는 21일 귀국하는 만큼 설 연휴를 전후해 집권여당 국민의힘 당권 경쟁 구도가 더 구체적인 윤곽을 보일지 관심입니다. YTN 정유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스위스 다보스 포럼 특별연설에 나서 공급망 강화와 저탄소 전환, 보건 협력과 디지털 질서 등을 제안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강력한 연대, 행동하는 연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연설 들어보시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경제적 번영을 위한 글로벌 공급망의 보건력 강화,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저탄소 전환, 보건 격차 해소를 위한 글로벌 협력 강화, 자유와 번영에 기여하는 디지털 질서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면서도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서 원자력 발전과 청정 수소에 주목해야 합니다. 미래 세대에게 더 나은 미래를 선사할 책임, 세계 시민의 자유를 확장할 책임, 지속 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이룩할 책임이 지금 우리에게 더욱 강력한 연대, 행동하는 연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스위스를 순방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경제라며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 더 열심히 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서 민간주도 시장 중심 경제 기조로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 국가로 만들겠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다보스에서 글로벌 CEO 오찬을 한 뒤 글로벌 문제를 민간 기술 혁신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이 절실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국가 정상과 글로벌 CEO 등이 참석한 한국의 밤 행사에서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협력을 구했다고 전했습니다. 풍력 터빈 제조 분야에서 세계 1위 기업인 덴마크의 베스타스가 우리나라에 3억 달러, 우리 돈으로 3,700억 원 규모의 투자에 나섭니다. 베스타스의 헨릭 앤더슨 최고 경영자는 스위스 다보스의 한 호텔에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3억 달러의 투자를 신고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참석한 투자 신고식에서 베스타스의 아시아태평양 지역본부도 싱가포르에서 한국으로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3억 달러 투자로 한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풍력 발전의 제조 허브로 도약하는 첫걸음을 힘차게 내딛게 됐다면서 또 하나의 수출 동력을 발굴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적은 이란이라고 말한 윤석열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 이란 외무부가 이란 주재 우리나라 대사를 초치해서 항의했습니다.
이에 앞서 주한 이란 대사관은 어제 입장문을 통해 우리 정부의 설명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원배 기자입니다. 이란 외무부가 이란 주재 우리나라 대사를 초치해 아랍에미리트에 적은 이란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항의했다고 이란 방관영 ISNA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란 외무부 성명에 따르면 레자 나자피 법무국제기구 담당 차관은 현지 시간 18일 윤강현 주 이란 대사를 불러 이란이 걸프 지역 국가 대다수와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국 대통령의 발언은 이러한 우호 관계를 방해하고 지역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것이라며 우리 정부의 즉각적인 설명과 입장 정정을 촉구했습니다. 나자피 차관은 또 이란 자금 동결 등 한국 정부의 비우호적 조치를 언급하며 유효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양국 관계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란 외무부에 따르면 윤 대사는 대통령의 발언이 이란과 아랍에미리트 또는 한국과의 관계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외교부도 윤 대통령의 발언이 장병 격려 차원이었으며 이란과의 관계 등 국가 간의 관계와는 무관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이란과의 관계에 대해 언급한 적은 없습니다. 이란과의 관계 발전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 앞서 어제 주한 이란 대사관은 입장문을 통해 아랍에미리트가 자국의 두 번째 교역 상대국이란 점을 강조하며 관계 발전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발언을 진지하게 검토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이 사안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설명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별도 수정 입장문을 통해 주한 이란 대사관과 한국 외교부는 그간 소통해왔고 향후 소통이 계속될 것이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네, 우리 외교부도 주한 이란 대사를 불러서 정부 입장을 거듭 설명했습니다. 우리 장병들에 대한 격려 차원이었고 이란의 국제관계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상호 대사 초치가 양국 간 외교 문제로 비화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옵니다. 보도에 조수연 기자입니다. 이란 정부가 주 이란 한국 대사를 초치한 다음 날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이 샤베스타리 주한 이란 대사를 초치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에 적은 이란이라는 윤석열 대통령 발언에 대한 정부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UAE에서 임무 수행 중인 우리 장병들에 대한 격려 차원의 말씀이었고 한 이란 관계 등 이란의 국제관계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조 차관은 또 이란 측이 앞서 우리 대사를 초치했을 때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문제를 거론한 데에 대해 근거 없는 문제 제기라고 지적했습니다. 조 차관은 윤 대통령의 핵무장 발언은 날로 고조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확장 억제의 실효성을 강화해 나가자는 취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NPT의 비확산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고 의무 이행 의지에 변함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란과의 관계 발전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는 변함이 없다고도 말했습니다. 외교부는 이런 설명에 대해 샤베스타리 대사가 본국 정부에 충실히 전달하겠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란과의 관계가 특별히 영향받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앞으로도 양국 간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가 간 대사를 초치하는 경우는 종종 있는 일이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사안이 이란 자금 동결 문제 등으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북한의 노골적인 핵 위협으로 국내에서 자체 핵무장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장기적으로 한국 내 핵무기 배치 가능성에 대비하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미국 싱크탱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전술 핵무기의 한국 재배치를 위해서 한미 간 모의 계획 훈련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산하 한반도위원회가 내놓은 보고서는 미국 확장 억제 능력에 대한 한국 내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북한 미사일 기술 고도화로 미국 해구산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겁니다.
위원회는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미국 전술 핵무기를 한반도에 재배치하거나 한국이 핵무기를 획득하도록 용인해선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대신 확장 억제를 통해 한국을 방어하겠다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강조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Republic of Korea has made clear that they are not seeking nuclear weapons. But what we are going to seek jointly together with them are improvements in extended deterrence capabilities. 다만 보고서는 한국 내 핵무기 재배치 가능성에 대비해 한미 양국이 모의 계획 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핵무기를 배치하는 데 따른 환경 영향 평가와 핵무기를 둘 위치 등을 미리 논의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핵무기 재배치 시기와 무기 종류를 구체화하지 말고 핵 저장 시설 건설과 같은 물리적인 준비는 북핵 위협이 고조될 경우에만 착수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과 이스라엘처럼 한국도 미국의 미사일 조기 경보 체계를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 영국, 프랑스 등 입장이 비슷한 핵 보유국과 다자 핵 우산을 형성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보고서는 확장 억제가 물리적 역량 못지않게 심리적 측면도 중요하다며 미국이 워싱턴이나 뉴욕을 위험에 빠뜨리는 한이 있더라도 서울을 구할 거란 믿음을 줘야 남북한 모두에게 확장 억제 효과가 있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전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기영이 동거녀를 살해하기 전 인터넷에 농약을 검색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검찰은 이기영이 사이코패스 성향이라는 검사 결과가 나왔다면서 재범 우려가 크다고 보고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넉 달 사이 연달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2살 이기영. 앞서 검찰에 넘겨질 당시 취재진 앞에서 살해 혐의를 인정하며 죄송하단 말을 남기기도 했지만 유족분들 같은 여러분들께 죄송합니다. 어떤 부분이 죄송한 겁니까? 제 살해 생각이 죄송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이후 검찰 조사에선 동거녀인 50대 A씨를 우발적으로 숨지게 했다는 주장을 고수했습니다. 그러나 이기영이 살해를 사전에 계획한 결정적인 증거가 포착됐습니다. 검찰이 특정한 동거녀 살해 시점은 지난해 8월 3일 오후. 이에 앞서 당일 정오 무렵 이기영이 인터넷에 농약, 잡초 제거제 등을 검색한 기록이 나왔습니다. 살해 방법을 궁리한 거로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기영은 이후엔 파주 공릉천 일대에서 변사체가 발견됐다는 기사가 있는지도 찾아본 거로 드러났습니다. 범행 직전에는 독극물 관련 단어를 검색하고 범행 후에는 파주 변사체, 공릉천 물 흐름 방향, 사전에 금품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동거녀를 살해한 사실을 규명하였습니다. 검찰은 이기영이 숨진 A씨 계좌에서 잔액을 모두 인출한 건 역시 돈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정황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 동거녀의 시신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지만 범행 장소의 혈흔을 분석한 결과 수십 차례 흉기를 내리쳐 피해자를 쓰러뜨린 패턴이 확인됐다며 시신 없는 살인 사건으로 기소해 유죄를 입증할 방침입니다. 넉 달 뒤인 지난해 12월 저지른 택시기사 살해와 관련해선 보복살인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택시기사를 집으로 불러 살해했는데 피해자가 자신을 신고하려 하자 살해한 거로 보고 있습니다. 범행 이후엔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마치 살아있는 척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들의 신용카드로 1억 3천여만 원을 쓰기도 한 이기영. 결국 반사회적 성향, 사이코패스에 해당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대학교 건물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려다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인하대 학생에게 징역 20년형이 내려졌습니다. 다만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앞서 검찰이 적용한 살인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해 7월 인하대학교 내 한 단과대학 건물에서 같은 학년 학생을 성폭행하고 추락해 숨지게 한 21살 김모 씨. 조사 끝에 경찰은 김 씨를 준강간 치사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살해할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숨지게 한 책임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살해 의도 가지고 피해자 3층에서 미신 건가요? 숨진 피해자에게 할 말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나 검찰은 범행이 일어난 창틀은 지상에서 8m 높이에 있었고 바닥은 아스팔트라 떨어지면 숨질 가능성이 있다는 걸 김 씨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봤습니다. 때문에 김 씨에게 준강간 치사가 아닌 성폭행 살인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사건 발생 6개월 뒤 법원은 김 씨에게 징역 2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함께 10년 동안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을 금지할 것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평범한 동기 사이로 지낸 피해자를 성욕 해소의 도구로 삼은 데다 피해자가 추락한 뒤 119 신고 등 최소한의 도리도 이행하지 않아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고 질타했습니다. 김 씨가 피해자를 위해 1억 원을 공탁하고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점은 참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한 것처럼 김 씨에게 살인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범행 당일 오후 경찰 조사에서도 술 냄새를 풍기며 횡설수설할 정도로 취한 상태여서 피해자가 추락할 위험성을 확실히 인지했다고 볼 수 없고 살해의 동기도 찾기 어렵다는 겁니다. 새내기 대학생이었던 피해자는 행인에게 발견되기 전까지 2시간가량을 눈뜨고 숨도 쉬면서 홀로 쓰러져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건 이후 유족들도 수면장애나 대인 기피, 학업 포기 등 치유되지 않는 상처를 안고 있다고 재판부는 지적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어제 저녁 7시쯤 충남 천안시 동남구의 한 커피숍 주차장에서 깊이 11m 규모의 땅꺼짐이 발생했습니다. 천안시는 피해 면적이 34제곱미터로 조사됐고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한국광해관리공단 조사 결과 지하에 금광부지가 있었던 것이 확인됐고 지반이 약해져 침하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서 현장 인근에 대한 통행을 제한하고 있고 내일부터 복구 작업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른바 인천 건축왕의 딸이 소유한 건물에서도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놓인 세입자들이 속출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돈을 더 내고 집을 사라는 등 얼토당토하는 대안을 제시받은 세입자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임성재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오피스텔과 아파트로 구성된 100여 세대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 인천 일대에서 주택 300여 채를 빌려주고 전세보증금 26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이른바 건축왕 남모 씨의 딸이 여러 집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딸 남 씨가 세입자를 유치한 방식은 건축왕 아버지와 판박이었습니다. 금융권 대출로 집값의 절반가량이 선순위 근저당으로 잡힌 집에 주변보다 낮은 전세가를 매겨서 임차인을 끌어들였습니다. 이 건물이 통째로 이 집주인 하나의 소유자, 돈이 많은 사람이다. 돈이 그렇게 없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안심하셔도 된다. 그렇게 들어온 세입자들은 최근 불안감에 안절부절 못하는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미 전세 기간이 끝났거나 집을 빼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여기 임차인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하다못해 검찰청에도 가보고 또 이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계속적으로 검색도 해보고 또 주위에도 물어보고. 항의가 쇄도하자 딸 남 씨 측은 전세 계약을 갱신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안심전세 대출을 받으라고 권유하거나 기존 보증금에 더해 돈을 추가로 내고 집을 사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것 외에는 뾰족한 방법이 없는 상황. 하지만 지난해 3월 아버지 남 씨 소유 회사가 딸 건물을 담보로 수십억 원을 빌린 사실이 드러나며 이마저도 쉽지 않아졌습니다. 후순위 근저당에 대해서 집요하게 몇 사람이 질문을 했고 2022년 7월 전에는 아버지가 관리를 하셨지만 그 이후로는 자기가 관리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딸 남 씨는 일부 세입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자신의 의사에 반해 건축왕 아버지가 벌인 일이라며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취재진은 남 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를 걸고 운영했던 공인중개사 사무소와 자택도 찾았지만 답변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남 씨 집에 계시나요? 피해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SNS 단체 대화방엔 현재 100여 명이 모였는데 일부 세입자들은 형사고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네, 국내 코로나19 유행은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설 연휴 확산 우려도 크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방역당국은 내일 실내 마스크 조정 시기를 발표하는데 오는 30일부터 벗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2만 9천여 명으로 목요일 기준 13주 만에 최소를 나타냈습니다. 1주 전과 비교하면 1만 4천여 명, 2주 전보다는 3만 4천여 명 줄며 뚜렷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설 연휴 모임과 이동량이 크게 늘면서 확진자가 늘 수 있다고 보고 특별 방역 대책을 마련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내 방역 인력 2천여 명을 추가로 배치하고 휴게소 혼잡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는 등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고 편리한 귀성 귀경길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코로나 유행 이후 거리두기 없는 첫 명절이었던 지난 추석처럼 확진자 증가는 일시적 현상에 그치고 전반적인 감소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체 국민의 7% 정도가 감염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면역이 증진된 상황이고 지금의 유행도 정점을 지나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 이 추세가 반전될 정도로의 변화는 있을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해외여행 가는 사람이 늘면서 변이 유입도 늘 수 있지만 변화의 폭이 크지 않고 복합 면역을 가진 사람이 많아 우려할 수준은 아닐 거란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중대본 최종 논의를 거쳐 실내 마스크 조정 시점을 발표하는데 설 연휴 이후 첫 월요일인 30일 0시부터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저희 정부 내에서 또다시 세부 검토를 좀 하고 1월 20일에 중대본에서 안건으로 논의를 해서 그날 그 결정되는 대로 발표해 드릴 예정입니다. 다만 정부는 중국의 최대 명절, 춘제 기간 대규모 인구 이동으로 유행이 퍼질 수 있다고 보고 춘제 이후 영향을 지속적으로 살피기로 했습니다. 또 설 연휴에도 개량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며 실내 마스크를 벗기 전 적극적으로 접종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4명 가운데 1명은 한 달 이상 후유증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예방접종을 했다면 상대적으로 후유증이 덜 생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코로나19가 감기와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은 한동안 후유증을 겪는다는 점. 장기침은 흔한 증상이고 머릿속에 안개가 낀 것처럼 인지 능력이 저하되는 브레인 포그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후유증은 코로나19 확진자 4명 가운데 1명꼴로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국민 3,900여 명이 참여한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의 25%가 4주 이상 증상이 이어졌다고 답했습니다. 후유증이 생긴 경우는 여성이 남성보다 2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증상으로는 기침과 가래가 절반 이상 비율로 가장 많았고 피로감과 인후통, 후각과 미각 상실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런 증상으로 일상생활에 조금이라도 지장을 받았다는 응답은 68%나 됐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한 사람은 후유증을 덜 겪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경우 후유증을 45%나 겪었지만 기초접종 이상 완료한 경우엔 30%만 경험했습니다. 정부는 예방접종을 하면 후유증을 덜 겪는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현재 시행하는 이가 백신 접종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 고위험군은 고향으로 가시기 전이나 아니면은 귀환객을 맞이하시기 전에 동절기 백신 접종을 반드시 받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설 연휴에도 이가 백신을 접종하는 의료기관이 운영되고 해당 기관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이번 설 연휴에는 날씨가 썩 좋지 않습니다. 올겨울 최강 한파에 또 눈에 강풍까지 그야말로 악천후가 겹치면서 귀성과 귀경길에 지장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진두 기자입니다. 설 연휴 첫날 날씨는 좋지만 중부지방에는 한파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서울 기온이 영하 9도까지 떨어지면서 한파특보가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설날에는 한파가 주춤하는 대신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중부지방에는 눈이, 남부에는 비가 오면서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우려돼 성묘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설날이 지나면 다시 한파가 찾아옵니다. 서울 낮 기온이 영하 1도에 머물며 한파가 시작하겠고 연휴 마지막 날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7도까지 곤두박질하겠습니다. 이번 겨울 들어 가장 낮은 기온으로 최강 한파가 맹위를 떨칠 것으로 보입니다. 23일 이후부터는 북쪽에 찬 공기가 강하게 유입되며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 수준의 매우 강한 추위가 예상됩니다. 강력 한파에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해안가와 해상에는 각각 강풍, 풍랑특보가 내려지겠고 뱃길과 하늘길이 막힐 가능성도 큽니다. 또 서해안과 제주도 등 섬 지역에는 폭설이 쏟아지면서 귀경길 교통 불편뿐 아니라 시설물 피해까지 우려됩니다. YTN 김민우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갈등 속에서도 새해 벽두부터 여러 대화 채널을 가동하며 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양국 경제수장들은 바이든 미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대면 회담을 갖고 경제 분야의 갈등을 잘 소통해서 관리해 나가자는 데 공감했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안보는 물론 경제 등 전 방위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앨런 미 재무장관과 뉴어 중국 부총리가 스위스에서 만났습니다. 그간 3차례에 걸쳐 화상회담만 진행했던 두 경제수장은 바이든 미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대면으로 만나 경제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모두 발언에서 뉴 부총리는 항상 더 큰 그림을 염두에 두고 공통 분모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고 앨런 장관은 소통이 부족해서 비롯된 오해가 두 나라의 경제관계를 악화하는 상황을 허용하면 안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3시간가량 진행된 회담에서 두 경제수장은 공통과제인 기후변화 대응에 협력하고 경제 분야에서 빚어진 갈등 사안을 충돌로 비화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자는 데 공감했습니다. 하지만 양국 경제수장은 핵심 이슈인 미국의 중국에 대한 투자와 반도체 규제 등의 무역과 원유 가격 상한제 시행 등과 관련한 중국의 러시아 무역 지원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갈등 속에서도 새해 벽두부터 경제와 기후 문제와 관련해 여러 대화 채널을 가동하며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11일에는 미국 대통령 기후 문제 특사와 중국 기후변화 특사가 화상 통화를 했고 그 다음 날엔 중국 상무부장이 중국 내 미국 기업들을 대표하는 위원회 회장과 화상 통화를 했습니다. 다음 달 초에는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베이징을 방문해 친강 중국 외교부장과 만날 예정이어서 양국 갈등 해소에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점차 꺾이고 있음을 시사하는 지표가 또 나왔습니다. 지난해 12월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가 최근 9개월간 최저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해 12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전년 동월보다 6.2%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11월 상승폭 7.3%에서 1%포인트 이상 낮아져 최근 9개월간 최저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특히 전월 대비로는 0.5% 떨어져 팬데믹 초기인 2020년 4월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통상 도매 물가인 생산자 물가가 소매 물가인 소비자 물가의 선행 지표란 점에서 미국 물가가 안정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너지 물가 지수가 7.9%, 식료품 물가 지수가 1.2% 각각 하락해 전반적인 물가 하락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변동폭이 큰 에너지 물가가 올해 들어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하락 추세가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처럼 물가 하락 추세가 이어지면서 다음 달 초 올해 첫 연준 회의에서 0.25%포인트로 금리 인상을 한 뒤 올해 안에 금리 인하로 정책 전환이 이루어질 거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We think inflation ends the year actually with a 2% handle, and we think that by the end of the year that the Fed will actually be cutting interest rates. 하지만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2월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언급해 긴축 우려를 높였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격리 중이라는 소식이 나왔지만 2월 FOMC 회의 참가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네, 오늘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 포커스 김종혁 국민의힘 비대위원,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 오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새벽에 구속영장이 청구됐죠. 김성태 전 회장. 영장 심사는 포기를 했고요. 이제 잠시 뒤면 결과가 나올 것 같긴 한데요.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이번에 빠졌고 그거 빼고도 혐의가 6개 정도 되더라고요. 예, 뭐 횡령,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왜곡환거래법 위반, 뇌물공여, 증거인멸교사 등등이 있는데 네. 사실 이런 거 다 빼고 그냥 영장에다가 8개월간 해외 도피 요거 한 줄만 써라도 바로 구속될 거예요. 예. 왜냐면 도주 우려가 너무 크잖아요. 근데 이제 저 내용들이 보면은 이제 횡령 배임 같은 경우에는 전환 사채를 쌍방울이 발행해가지고 페이퍼 컴퍼니인 착한 이 인베스트에 몰아주고 그걸 되팔면서 한 200억 원 정도의 전환 사채 중에서 100억 이상 지금 이 시세 차익을 봐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그 뭐 외국환 거래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북 송금이죠. 거기 이제 뇌물공여 같은 경우에는 뭐 이화영 경제부지사 뭐 등등해서 법인카드 쌍방울 사회이사들이 법인카드를 쓰게 한 거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뭐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뭐 굳이 이제 구속을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어떤 혐의를 쓰든 구속이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아직 혐의가 입증이 안 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여기다가 굳이 넣을 필요가 없는 거죠. 넣더라도 아마 한 줄 넣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예 검찰은 빼버렸다. 그래서 혐의가 좀 잡힐 때 나중에 그거를 가지고 이제 뭐 기소를 하거나 그런 방식으로 갈 것 같습니다. 예. 네, 말씀하신 대로 도피를 했기 때문에 구속영장 뭐 발부될 가능성은 거의 뭐 100%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고요. 자, 일단 신병을 확보한 다음에 지금은 빠졌지만 변호사비 대납 의혹 포함해서 이재명 대표와의 어떤 연관성 부분을 집중 검찰이 들여다보겠죠? 네,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제가 검사라도 안 늘 것 같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카드를 미리 드러낼 이유 하나도 없잖아요. 저쪽에서 뭐 어떤 방어 논리를 만들어낼지도 모르는 거니까 일단 그 부분이 아니더라도 구속할 사유는 아까 우리 김진일 대표 얘기한 대로 8개월 동안 왜 도망가 있었겠습니까? 그것도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기 바로 다음 날 그 정보를 검찰 수사관으로부터 받아서 그래서 도망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죄의 질이 굉장히 중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그 이분이 이제 해외에 나가 있으면서 뭐 황제 도피 생활을 하면서 본인은 지옥 같았다고 얘기를 하지만 황제 도피 생활을 하면서 검거할 때 무슨 그 기관총으로 무장한 경호원이 있었고 그다음에 또 본인이 수십억 원에 달하는 현금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또 얘기 들어보면 자기 수행부 비서도 캄보디아를 가다가 검거가 됐는데 그 사람도 또 뭐 엄청난 돈다발을 갖고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 이 돈들을 도대체 어떻게 갖고 나갔지? 그게 저는 정말 이해가 잘 안 돼요. 우리 일단 해외에 그 많은 자금을 어떻게 가지고 나갔나? 해외 나갈 때 뭐 몇백만 원 이상이면 다 신고해야 되잖아요. 또 현금을 가져갈 수도 없고. 근데 현금이 현장에 있으면서 도대체 저 돈들은 도대체 어떻게 조달을 했을까? 그것도 굉장히 궁금한 대목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 기업 자체가 저 김성태라는 분이 그 정상적인 기업인으로서 성장한 분은 아니잖아요. 원래는 조직폭력배 그룹에 있다가 나중에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대부업을 하면서 그 돈을 벌었고 그 대부업으로 M&A 같은 걸 하면서 기업 사냥을 해서 주가 조작을 하고 해서 주가 조작 같은 걸로 실질적으로 3년 징역에 5년 집행유예 형을 받은 적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과정에서 정치인들과 줄을 맺으려고 하고 그다음에 사회이사들을 온갖 사람들을 다 거기다 집어넣으려고 하고 과거에 저분과 만났던 분의 얘기를 들었거든요. 만났더니 정치인이신데 이분도 만나자마자 내가 누구를 알고 누구를 알고 누구를 알고 하면서 계속 얘기를 하더래요. 이 정치인도 알고 저 정치인도 알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사람이 있나 했다는데 몇 년 뒤에 보니까 그게 저 김성태 씨였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까지 정치인들과 수사관들과 줄을 맺으려고 연을 대려고 노력했던 분이 왜 이재명 대표하고는 전화 한 통화 안 했다고 했을까?
그것도 이제 뭐 나중에 밝혀지겠습니다만 좀 저는 예. 믿어지지는 않습니다. 예, 뭐 지금은 두 분 모두 서로 일면식도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여러 혐의의 연결고리를 찾기 위해서 검찰이 일단 뭐 자금의 흐름을 쫓아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지금 말씀하셨듯이 김 전 회장의 수행비서 박모 씨 그때 안 잡혔었는데요. 지금 캄보디아로 도망가다가 검거가 된 겁니까? 예, 뭐 캄보디아에서 검거가 됐다는데 예. 그 구체적인 정황은 국경에서 이제 검거가 된 거죠. 국경에서 이제 검거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지금 뭐 정확히 성을 제가 헷갈리는데 약간 한 명 빼놓고 거의 다 잡혔어요. 예. 지금 중요한 사람들은 다 잡혔고 그래서 조카 이게- 서모 씨만 빼고 다 잡힌 거죠? 조카 서모 씨, 예, 예. 맞습니다. 그 사람 한 명 빼놓고는 다 잡혔기 때문에 아무래도 검찰 수사가 이제 속도를 낼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라는 건데 문제는 이제 그 금고직이 재경 총괄 본부장 매제라고 합니다. 예. 김성태 회장의 이 사람이 이제 핵심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당초 귀국하겠다고 했다가 귀국 안 하겠다고 의사를 바꾼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됐냐면은 예. 12월에 잡혔거든요. 작년 네. 12월에. 근데 11월쯤에 이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귀국 의사를 검찰에 타진을 했대요. 11월에. 그런데 12월에 붙잡히는데 갑자기 안 가겠다라고 하고 소송을 겁니다. 예. 그리고 김성태 회장이 잡히니까 그럼 나도 같이 들어가겠다라고 예. 밝혔는데 갑자기 나흘 뒤에 또 안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게 입장이 계속 바뀐 예. 거예요. 그래서 김성태 회장이 아무래도 금고지기가 김모 씨가 붙잡힌 거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했고 그것도 이제 그런 전원들이 있어요. 그 태국 현지에서 예.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래서 압력을 넣은 거 아니냐라는 거고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그 비자금 조성 같은 경우에는 김성태 회장이 내가 한 거 아니고 난 아무것도 모른다. 금고직이 이 재경 총괄 본부장이 다 했다라고 지금 일종의 떠넘기기로 지금 보이는데 예. 이렇게 그런데 하고 지금 있잖아요. 들어오지는 않고 있고. 있다라고 하면은 수사가 지금 지연되고 있다라고 이제 예. 그래서 이 김모 씨가 지금 들어오고 싶어도 사실상 못 들어오는 상황이라고 지금 봐야 될 것 그럼 같습니다. 안 들어오는 게 아니라 지금 못 들어오는 거다 이렇게 저는 보시는 그렇게 거군요. 보고 있고 많은 분들도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약간 이제 어떤 사적 보복에 대한 우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여기서 확언할 수는 없지만은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게 오래 걸리면은 올해 하반기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면 수사가 상당히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김성태 씨가 해외에서 그 검찰하고 쉽게 얘기하면 딜을 하고 있다. 내가 들어가면 얼마나 봐줄래? 라는 얘기는 사실은 작년부터 나왔어요. 예. 계속 나왔고. 근데 지금 이제 11월 달에 구속되기 전에는 그 금고지기가 어떻게 해줄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다가 검찰 쪽에서 이제 계속 우리는 그렇게 못하겠다라고 하니까 결국은 그러면 이 정권에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고 제가 들은 바로는 김성태 씨가 이제 검거돼서 들어오면서 뭐 안 만났다, 통화도 안 했다라는 거는 나는 입을 안 열겠다라는 그런 사실상의 이제 공개적인 선언 비슷한 건데요. 그러지만 이제 주변에 다른 그 돈을 관리하던 사람들이 다 붙잡혔기 때문에 예. 과연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예. 박모 수행비서도 휴대전화까지 해서 돈다발 다 지금 찾았기 때문에 예, 검찰에서 그러니까요. 이걸 하면은 누구랑 통화했고 이게 다 밝혀지지 다 않겠습니까? 나오겠죠. 다 나오겠고 그 저분이 제일 지키고 싶어하는 건 결국 자기 재산일 거 아닙니까? 자수성가하고 어렵게 번 돈인데 뭐 그것이 정당한 것이 합법적인 것이든 불법적인 것이었든 악착같이 번 돈이기 때문에 아마 애착도 더 강할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다 털고 들어갔을 때 과연 저분이 끝까지 버틸 수 있을지 아니면 나중에 또 어느 한순간에 다 털어놓게 될지 그거는 정말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재명 대표가 어제 KBS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먼저 그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해서는 이 대납 도깨비 같은 일이다. 이걸 가지고 기소를 하게 되면 이거는 검찰이 이렇게 기소하면 미쳤다고 생각한다. 이렇게까지 얘기했거든요. 근데 사실 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해서 검찰에서 지금까지 어떤 연결고리를 찾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크게 이제 두 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나는 지금 사망한 그 병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그 이병철 씨가 이제 그 사업가 최모 씨와 함께 그 공직선거법 위반 변호를 한 이태영 변호사를 찾아가 가지고 세 차례에 걸쳐서 녹취를 한 거가 있는데 그게 이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처음에 이제 발화점이 됐고 그래서 뭐 이제 친문 진영 이제 무슨 깨어 있는 시민 깨시연 깨시민인가요? 예 그쪽에서 깨어 있는 시민연대 깨어 있는 시민연대에서 고발을 하면서 이게 시작이 된 거였거든요. 근데 검찰에서 수사를 했는데 일단은 그때 내용이 차명으로 그러니까 전환 사채로 20억 원을 받았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못 찾았어요 검찰이 일단은. 네. 그거를 1차적으로 못 찾았고 그 사업가 최모 씨 같이 녹취한 사업가 최모 씨도 이거는 그냥 한 얘기였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단 했어요. 두 번째가 이제 그 쌍방울로부터 이태영 변호사가 소속돼 있는 대표로 있는 그 법무법인에 20억 원이 입금된 거를 이제 검찰이 확인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 M&A 과정이었고 여기에서 에스코로 거래라고 해서 안심 거래죠. 그러니까 저쪽을 쌍방울 어떤 특정 기업을 인수합병을 하려고 할 때 그 기업이 완전히 좀 깨끗하지 않아 보이면은 이쪽에서 확인이 되기 전까지는 완전히 완납을 하지 마라. 그래서 가운데서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하는 뭐 일종의 안심거 중고나라 같은 데서 보면은 내가 핸드폰 사는데 나한테 핸드폰이 오기 전에 입금해버리면 돈 들고 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심거래, 뭐 이거는 이제 에스크로 거래라고 하는데 그 법무법인은 20억 원인 에스크로 거래가 됐는데 문제는 이거가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불거지고 다시 쌍방울로 반납이 됐거든요. 이 20억 원이. 그래서 이제 쌍방울은 이거는 M&A가 무산됐기 때문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어디 있느냐 지금? 아니 어디 있는 게 돈은 이때 쌍방울로 다시 돌아갔는데 그러면은 어떤 기업을 당시에 쌍방울이 인수를 하려고 했고 정말로 인수를 하려고 한 정황들이 있느냐 문서라든지 뭐 시도라든지 이런 게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자금의 성격이 그렇게 되면 조사를 하면 규명이 된다. 이런 그러니까 검찰이 근데 그게 벌어진 지 꽤 됐거든요. 그런데 아직 검찰이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사실이 그러니까 이게 쌍방울 측의 주장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거를 밝히지 못하는 건지 그게 참 의아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검찰 수사 내용이 지금 다 알려진 건 아니니까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 이재명 대표 인터뷰 내용 중에서 가장 주목받은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앵커가 질문을 한 것도 아닌데 누가 술 먹다가 전화를 해서 바꿔줬다는 말이 있는데 김성태 전 회장을 자,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둘 다 일면식도 없다. 뭐 전화 통화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했다가 누가 술 먹다고 전화를 해서 바꿔줬다는 얘기가 시중에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아니요, 저는 들어보지는 못했고요. 일단 그 두 분이 처음부터 우리는 전혀 모른다. 전화 통화한 적도 없다라고 얘기한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신빙성이 좀 의심스럽더라고요. 김성태라는 분이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해서든지 정치인들과 줄을 대서 그 사람들과의 면식이 있다는 걸 강조를 해서 그러면서 성장을 해온 분이기 때문에 그 이재명 그 지사처럼 그때 당시에 성남시장 뭐 경기도지사처럼 그렇게 그 승승장구하는 정치인 그리고 자기들과 그 법률인들이 다 자신의 어떤 그 사회이사로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 명이 와 있는데 통화도 한 번도 안 하고 과연 안 만났을까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는 참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뭐 두 분이 입을 맞춘 듯이 뭐 우리는 전혀 모른다라고 서로 그 공중전으로 언론을 통해서 화답을 했는데 정작 이제 누군가가 이제 이런 부분이 남아 있는데라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통화한 부분들이 이거는 우리가 숨길 수가 없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그 대표께서 먼저 치고 나간 것 같아요. 예방 주사를 놓은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술 마시다가 뭐 아는 사람 전화를 해서 바꿔주고 이런 일은 뭐 이렇게 남자들 사이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에요. 흔히 있는 일인데 그 제가 이제 신빙성에 대해서 그 말 자체를 참 믿기 어렵다고 한 것은 이분이 김문기 씨도 모른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유동규 씨에 대해서도 내가 그 사람 뭐 이렇게 가까운 사람도 아니야라고 얘기하면서 적어도 범죄 혐의가 관련되거나 피의 사실이 생겨났을 경우에는 전부 다 자신과는 관계가 없다라는 식으로 끊어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게 그냥 뭐 그 잘 모르는 사람이 동규 뭐 한번 바꿔보세요, 들어보세요라고 해서 김성태 씨를 바꿔준 건지 아니면 정말로 아는 사이인데 전화를 한 것을 숨길 수가 없게 되니까 기억이 안 난다. 그때 뭐 술자리에서 누군가 바꿔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한 건지 그 부분은 뭐 진실은 알 수가 없죠. 나중에 뭐 드러나겠죠. 뭐. 자, 검사 출신인 민주당 조웅천 의원은 두 사람이 아는지 모르는지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오히려 대북 송금 의혹이 더 큰 덩어리일 수도 있다. 이런 의견을 냈는데요. 이 얘기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두 분이 잘 알고 모르고 하고 대납하고는 그렇게 큰 연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뭐 지원을 해줄 마음이 있었다면 그 뭐 아태협도 있었고 이화영도 있었고 뭐 그러기 때문에 이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왜 이걸 가지고 이렇게까지 대북 송금 과정이 또 뭐 아태협이라든가 뭐 이런 게 좀 관련이 돼 있고 네. 또 규모도 방대하고 여러 번에 걸쳐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저희가 뭐 상상하지 못하는 뭐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또 나올 수는 있겠다 싶습니다. 변호사비, 뭐 대납, 대북 송금 두 개를 놓고 이렇게 따져본다면 대북 송금이 더 큰 덩어리일 예, 저는 뭐 그렇게 의심합니다. 민주당 대북 송금 관련해서 상상하지 못할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요. 같은 의견이십니까? 뭐 큰 틀에서 저는 조홍천 의원이 요거를 바라보는 시각하고 뭐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저게 무슨 의미냐면은 저는 네. 아침에 또 뭐 조홍천 의원 잠깐 뵙기도 했는데 예.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이게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의 상징성 때문에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굉장히 화제가 될 수는 있지만은 예. 대북 송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당의 여러 관계자들, 당 안팎의 관계자들이 여러 명이 연루돼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면은 당적으로 볼 때는 당으로 볼 때는 예. 이게 더 시끄러울 수 있다, 이게 더 파급력이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당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죠. 예, 예. 예.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저 말씀을 하신 거고, 저도 뭐 사실 그러니까 이런 알고 모르고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취지를 얘기했잖아요. 그건 맞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김성태 회장을 안다고 해서 유죄가 되는 것도 아니고 모른다고 해서 무죄가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아까 전에 우리 김주혁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전체적으로 진술의 신빙성에 상당히 모른다고 했는데 아는 것이 확인이 되면은 진술의 신빙성에 이제 흔들리게 되고, 오늘 이제 어제 이제 좀 재밌는 일이 재밌다기보다는 좀 유의미한 게 있었는데 정진상 씨가 김만배 씨를 모른다, 딱 두 번 만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검찰이 9개월 동안 27차례인가 통화한 내용을 딱 들이미니까, 그러니까 내가 좀 과장되게 얘기했다라고 하면서 인정을 했거든요. 사실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조금 신뢰도가 많이 깎이죠. 이 사람이 그러면 다른 것도 거짓말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게 법정에서 불리하게 또 작용할 수 있는 게 좀 진술의 신뢰성. 예, 진술의 신뢰성, 그런 부분들이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사실 이재명 대표도 그런 거를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뭐 얘기를 했을 가능성 이런 걸 배제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이 대북 송금 의혹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오바마가 빈라덴에게 비자금을 대준 꼴이다, 여적죄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김종혁 비대위원께서도 이 대북 송금 문제가 앞으로 간단치 않을 거라고 보십니까? 물론이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좀 잘 설명을 하셨지만 그 변호사비 대납은 개인의 범죄잖아요. 만약에 그게 실제로 있었다 하면 개인의 범죄고 개인이 책임지면 되는 문제지만, 여기 대북 송금은 그때 당시 이제 이화영 씨가 거기 등장하고, 이화영 씨는 또 이해찬 전 대표의 최측근이었고, 어떻게 보면 이재명과 이해찬 두 사람을 연결해주는 고리였잖아요. 또 이분이 그 쌍방울의 사회이사로 있으면서 법인카드도 계속 가져다 쓰고 이랬던 분이니까, 사실은 만약에 정말로 그 지금 주어진 액수 그거 외에도 더 돈이 나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북한과 과연 무슨 얘기가 오갔느냐라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어디까지 그것을 알고 있었느냐, 어디까지 협조 관계를 맺고 있었느냐, 경기도지사인 이재명과 그때 당시에 이해찬 대표라든가 혹은 민주당의 지도부가 어디까지 알고 있으면서, 쉽게 얘기하면 정부 차원에서는 거래가 금지되어 있고 그렇게 그 우회를 해서 북한을 도와주려고 했던 그런 것들이 민주당의 관계가 있다면, 그러면 국민의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때 당시 저희는 야당이었습니다만, 그리고 국민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건 대놓고 국민들 앞에서는 이런 이렇게 얘기하면서 뒤에서는 몰래 거래를 한 거구나라는 그런 의심과 비판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이건 뭐 여적죄에 해당하는 거 아니냐라면서 이제 뭐 목소리를 높인 것도, 물론 그게 아직까지 확인된 부분이 아니니까 그렇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 의심은 할 수 있죠. 민주당에서는 야당 대표를 공식 망신 중이다, 이거 전례가 없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야가 첨예하게 이 문제를 두고 좀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제 설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민심이 어느 쪽으로 흐를까요?
뭐 근데 이게 지금 이게 이어진 지 거의 뭐 반년 가까이 되잖아요. 사실 이재명 대표 임기 시작하자마자 좀 시작이 됐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좀 본격적으로 사법 리스크가 진행된 건 한 3-4달 정도 되는데 현재까지는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안 좋은 게 계속 지속되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안 좋은 게 지속돼서 이게 어쨌든 한 고비를 넘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뭐 구속영장 청구가 됐든 뭐 체포동의안 뭐 상정이 됐든 이런 것들이 있고 뭐 아니면 이게 기소가 된 다음에 뭔가 변곡점이 한번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네. 김종혁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를 짧게 좀 반박은 아니고 좀 설명하자면 이게 북한을 도와주려고 돈을 송금했다라는 거는 이제 너무 이렇게 뭔가 프레임 자체가 그러니까 북한을 도와주는 민주당 이런 건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그리고 이거를 이제 경제 쪽으로 돌파구를 뚫어보기 위해서 경제 협력을 위해서 물론 거기에 무슨 시계 보내주고 이런 건 뇌물이죠. 그건 분명히 불법인데 그래서 어떤 뭐 광산 채굴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얘기가 오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바라보는 시각이 정말로 북한을 이롭게 하려고 한 것이냐, 아니면 남북 관계를 경제로 개선할 남북 관계를 좀 돌파해 보려는 것이냐, 뭐 이런 거가 있고 여적죄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교전 중인 적, 전쟁 중인 적을 이롭게 하는 거고. 이거는 무조건 사형이거든요. 죄가 그 뭐 무기징역 그런 것도 없어 무조건 사형인데 너무 넘쳐난 발언. 정치적인 발언인 거를 이해를 하지만은 여적죄를 여기다 갖다 댈 거는 조금 아니죠. 정치적인 발언이겠죠. 네, 정치적인 정치적인 발언이고 우리가 이제 지금 휴전 상황이니까 아직까지 뭐 평화 협정이 맺어진 건 아니잖아요. 종전된 것도 아니고. 근데 그 북한과는요 모든 거래가 결국은 정부하고 하는 거예요. 우리 민간인들끼리 하는 게 아니잖아요. 북한에서 우리 쪽에서는 민간 기업이 간다 하더라도 북한은 민간 기업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것이 정치적이고 전략적인 것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일반 민간 그 다른 나라들과 같이 그 거래를 무역을 하듯이 생각을 하다가는 뒤통수를 계속 맞을 수밖에 없고 실제로 맞아왔습니다. 근데 뭐 당시에는 또 종전선언 얘기도 나오고 남북 그 평화 무드가 조금 조성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자, 이 사업의 어떤 성격이었었는지 이것도 뭐 검찰이 밝혀야 될 몫인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나 28일에 대장동 의혹 관련해서 조사받으러 나가겠다 얘기를 했는데요. 검찰은 또 이게 조율된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선언적으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나갈 때도 이제는 변호사만 대동하고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처음에는 그 선거법 위반으로 그 기소가 됐을 때는 본인이 나가지 않고 그냥 서면으로만 답변을 하셨고, 그다음 성남 FC 관련해서는 대규모 이 수행원단을 끌고 가셨는데 그게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았다는 것을 민주당에서도 뭐 자각하신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는 고민하다가 나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안 나가는 것도 정말 이상하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안 나갈 것처럼 막 바람을 뭐 좀 속대입니다만 바람을 잡았어요. 그래서 뭐 어차피 나 기소당할 건데 내가 왜 나가? 그러면서 주변 분들이 계속 얘기했고 정작 당사자는 질문에 대해서 일체 입을 열지 않으신 그런 상황이었는데 여러 가지 전략적인 계산을 해봤겠죠. 정치적인 판단도 해봤을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나가는 수밖에 없겠다. 안 나갈 수는 없겠다. 근데 나가는 거는 이번에는 변호사만 데리고 가는 게 저도 뭐 계속 주장해왔듯이 이거 개인의 범죄는 피의 사실인데 왜 당이 다 나서서 당 대변인과 당 의원들, 최고위원들까지 다 무슨 최고회의를 저기서 개최하나요? 현장에서? 뭐 잘 판단하신 것 같아요. 자, 잘 판단했다. 여야 막론하고 뭐 이런 평가는 나오는데 이재명 대표가 근데 날짜를 선택한 28일이 검찰은 지금 이틀 정도 조사가 필요하다 얘기를 하고요. 요 28일 빼고 꽤 많은 날짜를 제시를 했는데 28일을 딱 찍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신경전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검찰이 이게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냥 일반 피의자도 아니고 야당 대표라고 하면 이제 국가서열 정확히 몇인지 모르겠는데 꽤 높은 데 있거든요. 그러면은 검찰이 이렇게 뭐 일정을 조율한다든지 근데 맨날 뭐 이메일 툭 보내고 팩스 툭 보내고 우리 못 받았어요? 그리고 대장동 사건인데 성남FC 변호사한테 연락해가지고 이렇게 우리 전달했다라고 하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렇게 무시하거나 이런 것들이 보이니까 이재명 대표도 그럼 내가 28일 날 오전 10시 반에 나갈게 이렇게 하니까 또 검찰이 반발하고 그런 건데 좀 서로 이런 거 가지고
저 보기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검찰도 그렇고 사실 이재명 대표도 좀 보기 좋아 보이지 않아서 좀 검찰도 좀 존중해줬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야당 대표라고 하면은 무슨 특별 대우를 해달라는 게 아니라 어차피 바쁜 분이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을 좀 당대표실에 전화해서 협의하고 그래서 이런 신경전은 좀 안 하고 좀 빨리 이제 이런 과정들이 좀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정정을 해야 될 건 그때 이제 그쪽에 성남 FC 변호사에 대해 통보를 한 것은 협의를 하자고 얘기를 한 것은 그때 당시에 대장동 관련해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변호인을 통해서 이걸 전달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법률적인 그런 프로세스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당대표실에다 연락을 하면 이거 무슨 우리가 수사를 하는 것을 당대표실과 협의를 한다? 이건 이상하다. 변호인하고 해야 되는데 변호인 없다. 그때 대장동 의혹 관련 변호사가 선임이 안 된 상태였었군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28일 검찰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28일에 검찰에 나갈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지금부터는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는 국민의힘 경선 관련 소식 다뤄보겠습니다. 지지율 흐름부터 좀 보실까요? 오늘 나온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국민의힘 지지층을 상대로 조사한 내용입니다. 김기현 의원이 40.3%, 나경원 의원이 25.3%, 안철수 의원 17.2%, 유승민 전 의원 8.1%, 윤상현 의원 3.1%. 자,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야말로 김기현 의원이 파죽지세입니다. 지금 40%를 넘은 이런 상황인데요. 지지율이 이 정도로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죠. 네, 근데 이 정도 폭이라고 예상하셨습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이게 그 안개 뭐랄까 먼지가 가라앉고 나니까 사물이 이렇게 뚜렷하게 보이는데 이게 확실히 지금 나경원 의원이 대통령실과 갈등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이 이제 인지가 된 것 같아요. 인지가 되니까 지금 이제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가장 큰 목표는 대통령 그 차기 당대표가 대통령과 갈등을 빚어서 지난번에 결국은 탄핵 사태까지 가는 대통령실과 당이 삐걱삐걱하다가 결국은 뭐 공천 과정에 있어서 크게 충돌을 하고 그래서 옥새 들고 나르샤라느니 무슨 뭐 진박 감별사라느니 뭐 이렇게 서로 막 싸움박질을 하다가 망가졌던 그 경험이 굉장히 큰 트라우마예요. 그 꼴을 볼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이게 뭐 누가 될지는 나경원 의원도 지지자가 많았었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실과 갈등하는 후보를 둘 수는 없겠다. 대표를 뽑을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들이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좀 명확해졌다. 나경원 후보를 지지하던 표가 김기현 후보로 가니까 한쪽은 2배의 타격을 입는 거고 한쪽은 2배의 이익을 얻는 거죠. 지금 대통령실과의 충돌이 있었고 또 믿었던 지지율까지 빠지면서 나경원 전 의원의 당권 도전 여부 다시 기로에 서게 됐는데요. 오늘 퇴근길에 나 전 의원 발언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나 그냥 들어가면 안 되겠어요? 수고 많으세요. 오늘 혹시 당대표 출마 여부 결정하셨습니까? 며칠간 좀 저의 지난 정치 여정에 관해서 좀 생각해보고 뒤돌아보고 있습니다. 생각을 곧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심이 거의 섰다고 그저께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좀 유효한지 곧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대통령한테 사과를 한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 있으실까요? 수고 많이 하시고요. 고생 많이 하십니다. 곧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주번답게도 관여는 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상황에 비춰보면 본인의 포지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표정과 말투에서도 뭐 마음이 좀 많이 지친 것 같은 이런 표정이 읽히는데요. 정치 여정을 내가 지금 뒤돌아보고 있다. 곧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 얘기를 했는데요. 결국 출마를 할까요? 아니면 출마를 못 하게 될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진짜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전해 들은 바로는 대통령 김대기 비서실장이 강하게 이제 부인을 하면서
나경원 의원이 굉장히 당황했다. 뭐 일종의 멘붕에 빠졌다. 네. 뭐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그 주변에서는 오히려 지금 강하게 돌파를 해야 된다, 출마해야 된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나경원 의원은 많이 움츠러들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떤 결정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결정에 따라서 본인의 정치 환경 앞으로의 여정이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예. 예를 들면은 지금 개인 비리 막 운운하면서 언급하시는 분 당의 중진 의원들 몇 분 계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개인한테 압박으로 다가올 것이고 그리고 동작을인데 동작을을 노리는 사람이 정말 많다. 일단 동작갑에 원희룡 장관 들어왔고 동작을에 이제 그 YS 김영삼 대통령 손자 지금 대통령실에 있는데 그분이 온다라는 썰이 있어요. 또 왜냐면 네. 상도동이 거기 있으니까 막 그러면서 이제 온갖 공천까지 안 줄 것 같은 압박까지 막 이렇게 하는데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나경원 의원이 그렇게 죽을 죄를 졌나? 저는 아니까 뭐 이게 무슨 대역죄인도 아니고 무슨 여적죄처럼 무슨 반역을 해서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조금 약간의 갈등이라는 거는 정치권에 항상 있는 건데 너무 매몰차다. 국민의힘 분들 초재선 의원들 집단으로 뭐 성명 재선은 내려다가 말았지만 이렇게 하고 처음에 43명 냈다가 뒤늦게 나 빠지면 안 되니까 뭐 7명 더 거기다 이름 놓고 있고 참 볼성 사납다 이 생각은 많이 듭니다. 대통령 귀국 이제 이틀 남았는데요. 어쨌든 나경원 전 의원도 출마를 하든 안 하든 입장은 한번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쯤 시점을 잡고 있을까요? 일단 대통령이 들어오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접촉을 시도하겠죠. 어떻게 해서든지 오해하셨습니다. 제가 제 마음은 그거 아닙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이제 지금 대통령이 안 계신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진짜 마음을 반영을 한 건지 아니면 그게 조금 과장이 돼 있는 건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 의원이 확인을 하고 싶어 하겠죠. 확인을 한 뒤에 만약에 정말로 이게 도저히 이제 대통령과 나 사이가 너무 멀어져 있구나, 넘어갈 수 없는 벽이 있겠구나 그러면 출마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앞으로 정치. 그렇죠. 그리고 또 지금 뭐 나오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무슨 사실 이게 소문에 불과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뭐 건물을 사고 팔았는데 그래서 차익을 구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라는 등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또 뭐 대통령실에서 화가 났다. 뭐 너무 개인적인 것만 챙기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주장들이 있는데 정말 구체적인 건 잘 모르겠어요. 그럼 어느 정도의 정보를 대통령실이 갖고 있는지 그거를 뭐 공개할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알지 못하는데 결국은 해법은 뭐 나경원 의원이 대통령과의 접촉을 통해서 할 텐데 과연 만나줄까? 과연 전화 통화를 해줄까?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참, 출마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지만 어쨌든 꾸준히 뭐 여러 의혹에 대해서 해명도 하고 팩트 체크한 뭐 이런 글들도 올리고 이런 행보는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면서 오늘 박종희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금 나경원 의원을 돕고 있는데 1차 과반 득표 김기현 의원이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럴 때 수도권 연대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나경원 의원 그리고 윤상현 의원, 안철수 의원 이렇게 연대가 가능할까요? 안 되죠.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연대 이게 결선 투표제가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선 투표제라는 거는 결국은 한 명이 김기현 의원이 올라가는 건 거의 확정적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그게 이제 뭐 윤상현 의원은 좀 많이 처지니까 안철수냐 나경원이냐인데 여기에서 내가 우위에 서려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안철수 의원이 손을 내밀기보다는 내가 수도권에서 더 경쟁력이 있어라고 얘기를 하는 게 더 지금은 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굳이 그리고 오히려 지금은 약간 반윤처럼 있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은 약간 비호감도가 낮은 편이에요. 상대적으로 당원들한테도 친윤들한테도 그렇게 본다라면 오히려 지금은 수도권 연대로 공식적으로 손을 잡기에는 적절치 않은 타이밍이다. 아마 그렇게 판단할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굳이 뭐 수도권 연대다라고 하기보다는 나경원 의원이 완주를 할 수 있게 북돋아 주면서 이렇게 적당히 관리하면서 이렇게 갈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봐야죠. 나경원 전 의원 출마 여부 그리고 앞으로 행보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대로 가면은
친윤 참칭 홀로 하는 친윤 참칭 계파가 되는 거고 네. 모든 사람으로부터 경원을 당하는 나경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동작구 지금 협의회장인데 동작구 공천도 아마 국어를 해야 겨우 줄까 말까 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네. 윤 대통령이 귀국을 하게 되면 네. 만나려고 시도하겠죠. 예. 네. 근데 윤 대통령이 만나주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당 분위기가 나경원 뭐 이지메 이런 분위기잖아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그럼 나경원이라는 정치인을 완전히 매장할 정도로 나경원이 그렇게 잘못을 많이 했나? 이건 아닌 것 같은 거죠. 캔디 있잖아요, 캔디. 외로워도 슬퍼도 울고. 캔디처럼 외로워도 슬퍼도 울지 말고 다시 일어나서 힘차게 달려라. 저는 나경원한테 캔디송을 들려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나경원 의원은 출마 안 하면요 정치 인생이 굉장히 힘들어질 겁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찍힌 걸 몰라서 지금 전략적인 판단 미스를 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잘못한 건 아니다. 캔디처럼 좀 일어나달라. 오랜만에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 응원의 목소리가 나온 건데 지금 하태경 의원 얘기한 것처럼 정치인 나경원으로서 지금 출마 안 하기도 또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지금 예. 정말 잠 못 이루는 밤을 뒤척뒤척하면서 지내고 계실 것 같은데 좀 본인이 결정을 해야죠. 뭐. 근데 그 당원들 가운데에서는 좀 그 동정심을 표시하는 분들도 적지는 않아요. 예. 그 만나 보면 뭐 같은 편끼리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뭐 이런 얘기들 하시는 분들도 있기 예. 때문에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그런 동정표는 동정은 동정심은 동정심이고 본인이 정치적 결정은 뭐 결국 어떻게 갈 것이냐의 그 미래 스텝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본인이 결정하셔야겠죠. 예. 아마 고민의 깊이를 뭐 여기서 저희가 얘기할 수 있을 만한 저희도 상황은 아닌 것 진짜 같고요. 예. 얘기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요. 같은 당 입장에서는 네. 말하기가 힘들어요. 알겠습니다. 신경민 의원은 이렇게 가면은 친윤 참칭 개파가 될 것이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했고 앞서 말씀하신 이제 공천 문제도 굉장히 힘들어질 거다 이런 전망까지 했는데 자 이런 가운데 나 전 의원의 건물 투기 의혹 이거를 홍준표 대구시장이 아무도 얘기를 안 했을 때 맨 먼저 올리지 않았습니까? 나경원 전 의원도 지금 뭐 발끈하면서 설전을 이어가다가 홍준표 대구시장이 금수저 출신의 위서 나는 너무 싫다 이 얘기까지 오늘 했어요. 뭐 정말 홍준표 시장은 투명하시다 그런 생각은 들어요. 싫어하는 감정을 절대 숨기지 않는다라는 건데 홍준표 시장이 그동안 현 정권 들어와서 페이스북에서 저격을 하거나 이렇게 했던 것들을 보면은 이준석, 유승민, 뭐 나경원 그러는데 잠재적으로 본인의 경쟁 관계를 대통령을 빌어가지고 다 쳐내는 듯이 견제하는 듯한 이미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본인은 예전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날리면 바이든 얘기했을 때 거짓말하는 지도자는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페이스북에 올렸거든요. 예. 근데 유승민 의원이 뭐라고 하니까 대통령을 위해서는 침묵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또 이런 식으로 유승민 의원을 저격해요. 일관성도 없습니다. 사실은 저는 뭐 얼마나 이게 확신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건물 투기부터 해명하라 이거를 언론 보도가 나온 것도 아닌데 본인이 먼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저는 적절치 않다라고 보고 이 정도 얘기를 하면 본인이 입증을 해야 돼요. 정치인이라면은. 그런데 이런 식으로 냄새만 풍기고 하는 것도 굉장히 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싫어하는 감정은 알겠는데 이 정도면은 본인이 네. 입증을 해야 돼요. 사실 그래서 이제 해명이 나온 걸 보니까 건물을 이제 나경원 의원 측에서 사고 팔았는데 사실상 이제 뭐 취득세, 양도세 내면은 1,600만 원만밖에 안 남았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이 정도까지 해명이 나왔으면은 이거에 대해서 좀 네. 홍준표 시장도 좀 반응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기현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을 이뤘는데요. 뜻과 방향을 같이 할 수 있는 모든 분하고 연대하겠다 얘기하고 나경원 전 의원도 우리 당의 소중한 자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또 연포탕, 포용 이런 단어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전략은 잘 세운 겁니까? 앞서가는 자의 아량이죠. 뭐. 그러니까. 앞서가는 자의 아량이다. 네, 예. 그렇죠. 이제는 처음에는 원래 4%에서부터 시작하셨는데 사실은 깜짝 놀랄 정도의 급속한 상승 곡선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자신감도 확실히 생기신 것이고 근데 그 이전에는 굉장히 강한 톤의 발언들을 많이 했었잖아요. 공격적인 발언들. 근데 어느 단계를 넘어서서 이제 내가 리딩 주자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똑같이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럼 힘센 사람이 약한 사람 때리는 것처럼 막 보이잖아요.
본인이 약할 때야 난 센 사람한테 붙을 거야 이렇게 예. 싸움 붙을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입장이 달라졌기 때문에 뭐 그게 정치일 겁니다. 사실은 상황이 달라지면 또 그 태도나 상대방 그 경쟁자를 대하는 그 말투나 이런 것들도 좀 바뀌어야 정상이고 또 그래야지 저 지지자들이나 유권자들도 보기에 아 뭐 저 사람이 이제 대표가 돼도 싸우지 않고 다 안고 가겠구나라는 안도를 하지 않겠어요? 뭐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이 얘기 조금만 해보겠습니다. 지금 스위스를 순방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조금 전 다보스 포럼에서 특별 연설도 했고요. 뭐 앞서 글로벌 CEO 오찬 또 한국의 밤인가요? 이 행사에서도 그 CEO들 앞에서 내가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다. 세일즈 외교는 정말 진심인 것 같습니다. 또 이번에 순방의 경제적인 성과도 사실 상당한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다만 지금 아랍에미리트에 적은 이란이다. 이 발언 파장이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양국 그 대사를 서로 지금 초치하는 이런 상황까지 지금 벌어졌는데요. 사실 뭐 이란 입장에서는 당연히 불쾌할 수 있고 이란이 한국 대사를 초치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한국은 도대체 무슨 면문으로 초치를 하는 게 불쾌한 마음이 있어서 유감이 있어서 상대 대사를 와서 이거를 약간 꾸짖는 듯한 그런 거거든요. 사실 이게 내부 정치를 위해서 우리도 이런 대응을 했다라고 보여주는 건데 이란 대사 입장에서는 어안이 벙벙했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이 문제를 일으켰는데 왜 내가 가서 여기서 혼나야 되지?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너무 이제 여당에서 공격, 야당의 공격으로만 받아들이고 있는데 야당의 공격이 문제가 아니라 이란하고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안 좋을 수 있고 이게 약점으로 잡혀서 조금 나중에 관계 지금 70억 불을 우리가 지금 이란 돈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안 주고 있는 문제 때문에 이게 더 강하게 나온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 문제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중동 관계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 한국이 북한을 고립시키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란을 이렇게 자극하면 이란이 북한하고 가까워질 수도 있어요. 이런 것까지 다방면으로 고려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거를 너무 가볍게 지금 대통령실에서 생각하고 그냥 대충 뭉개고 지금 지나가려는 것 같은데 대통령이 최소한 유감 표명이라도 하면서 이거를 좀 매듭을 지어야 되지 않는 상황인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란이 기회를 잡은 것 같아서 대통령 발언이 뭐 핵무기 언급 대통령 발언이 NPT 핵 확산 금지 조약 위반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도 뭐 뜬금없이 좀 가져왔고요. 그리고 동결대금 무엇보다 이 동결대금 해결 안 하면 양국 관계를 재검토하겠다 이렇게까지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 이게 사실 국가 간의 관계에 있어서 좀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예를 들면 미국이 소련의 스파이를 잡는다. 과거에 러시아의 스파이를 잡는다. 그러면 러시아에서는 뭐 미국에 와 있는 운동선수들을 얘들이 스파이였어 라면서 이렇게 잡아서 서로서 나중에 바틀을 하자 뭐 이렇게 바꾸자 이런 식의 주장을 하기도 하는 등 국가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렇게 우리가 국내 문제에 있어서처럼 자국의 법률이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 합리적이고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일이 진행되는 것도 아닌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근데 이번 경우 같은 경우는 사실은 대통령이 그 말씀을 하신 것은 뭐 의도해서 이란을 자극하기 위해서 한 것은 전혀 아니고 그 우리 병사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다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영어 표현에 그 슬립 텅이라고 그러잖아요. 혀가 미끄러졌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얘기하다 보면 실수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실수를 한 건데 그 부분이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서 이란이 이제 발끈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다고 해서 이란에 대해서 대통령이 무슨 사과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사실은 제일 좋은 방법은 그냥 뭉개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도록 이게 야 우리가 그런 의도에서 한 거 아닌 건 너희들도 알잖아. 라고 얘기하면서 뒤에서 외교적인 해결을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엔 그게 아마 다른 나라들도 이런 일이 터졌을 때 그렇게 해결을 해왔거든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제 약간 좀 격화되고 있는 그런 양상으로 가고 있는 건 맞아요. 저쪽에서 이란에서는 뭐 NPT 부분 얘기하지만 이란도 지금 핵 개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미국에서는 이란이야말로 정말 국제 질서를 무시하고 있는 나라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그 나라에서 우리한테 NPT 얘기하는 건 좀 이해할 수 없고요. 그리고 동결된 자산 부분은 그거는 이제 그것도 역시 핵 개발로 인해서 문제가 되니까 미국이 경제 제재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동참을 한 것이니 이거를 가지고 자꾸만 우리나라 언론에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문제다라고 몰아가는 것
글쎄, 국내 문제는 그랬으면 좋겠는데 국제 문제에 있어서는 좀 안 그래줄 수는 없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건 제가 여당이라서 그러겠죠. 아니 그러니까 짧게요. 예, 대통령이 문제라서 지금 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 저쪽에서 이미 문제가 됐어요. 여기에서 안 한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아크 부대에 가서 했다라는 거는 그게 사실상 일종의 그 아랍에미리트의 원자력 발전소 지어주면서 우리가 일종의 인계철성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예. 그게 더 문제예요. 그쪽에서도 알고 있거든요. 이 군대의 성격을.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이거는 어쨌든 대통령실에서 좀 어떤 해결을 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예. 유감을 표명하는 게 좋겠다는 해법을 주셨고 그것보다는 물밑에서 해결하는 게 좋겠다. 서로 다른 해법을 오늘 제시해 주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이게 해결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나이트 오늘은 김종혁 국민의힘 비대위원 그리고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민간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건설노조 불법 행위로 110여 개 건설사가 무려 1,600억여 원을 뜯겼다는 국토부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건설노조는 노조 전임비나 임금의 추가 비용 등을 강요하고 거절하면 공사를 지연하는 방식으로 보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가 불법행위 피해 사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13일까지 전국 민간 건설 현장 1,494곳에서 모두 2,070건이 집계됐습니다. 한 건설사는 4년 동안 타워크레인 조종사 44명에게 38억 원을 상납했습니다. 원래비를 지급하지 않게 되면은 자재 인양을 천천히 해서 건설사들을 이제 속을 태우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원래비를 계속 지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한 건설 현장에선 10개 노동조합이 전임비를 강요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건설사는 한 달에만 1,500여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원래비 요구가 절반을 넘고 노조 전임비 강요가 그 다음입니다. 장비 사용이나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는 일도 잦았습니다. 피해 현장은 수도권이 681곳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 울산, 경남권이 521곳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피해액을 제출한 118개 업체가 최근 3년 동안 노조에 준 돈은 1,686억 원입니다. 많게는 50억 원을 뜯긴 업체도 있습니다. 노조가 본인 노조원을 채용을 강요를 한다든지 어떤 비용 부담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번 계기를 통해서 이런 폐단들이 시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2년 넘게 실명으로 불법행위 신고를 받고 있지만 지금까지 들어온 피해 사례는 100여 건뿐입니다. 보복당할 우려에 신고가 소극적이라고 보고 접수 방식을 익명으로 바꾼 이번 조사에는 2주 만에 피해 사례가 2,000건 넘게 모였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노조가 양대노총 소속인지 독립노조인지는 따로 집계하지 않았다고 국토부는 전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관련해서 경찰은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 등 수도권 지역의 건설노조 사무실 여러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건설사를 돌아다니며 소속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거나 또는 금품을 뜯어냈다고 보고 있는데 민주노총에서는 정권의 노조 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경찰이 바로 다음 날 민주노총 산별노조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번 대상은 건설노조입니다. 여기에 한국노총 산하였다가 진병준 전 위원장 횡령 사건으로 제명된 건설산업노조를 포함해 사무실 14곳에서 압수수색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공동 강요와 공동 공갈 혐의입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소속 4명과 건산노조 소속 7명이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2020년쯤부터 지난해까지 건설 현장을 돌아다니며 소속 노조원을 채용하지 않으면 집회를 하겠다는 식으로 건설회사들을 협박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또 노조가 이 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나 불법 체류 외국인 고용 등
건설회사의 약점을 잡아 흔들기도 했다고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노조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조합원에 대한 고용차별을 철폐하고 합법적인 노동 환경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한 걸 불법적인 강요와 협박으로 몰아가며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탄압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건설 자본들의 잘못된 불법 행위를 단속을 해야 됩니다. 민주노총은 경찰이 작년 가을쯤 제명한 전 조합원까지 영장에 적시한 뒤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건산노조도 금품 수수 의혹에 연루되지 않은 조합원들까지 압수수색의 대상이 됐다고 반발했습니다. 경찰은 전날에도 국정원과 함께 민주노총 전현직 관계자들이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아 활동했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민주노총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틀 연속 노동계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은 이례적인 만큼 노동계의 반발도 갈수록 거세질 전망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전임 정부 장관과 청와대 고위 관계자 5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다만 임종석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등 윗선이 관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 공공기관장 찍어내기는 있었다. 검찰이 내린 결론입니다.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은 전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에게 사직을 강요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전직 장관과 청와대 고위 관계자 등 5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으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이 포함됐습니다. 또 공직 후보자 추천 업무를 총괄한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과 김봉준 전 인사비서관도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먼저 백운규 전 장관과 조현옥 전 수석은 2017년 9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산자부 산하 11개 공공기관장들에게 자녀 임기나 실적과 상관없이 사표를 제출하도록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함께 청와대가 내정한 인사 등을 공공기관 임원으로 임명하기 위해 각종 특혜를 제공하고 공공기관 내부 인사를 취소하거나 민간단체 임원까지 교체한 혐의도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유영민, 조명균 전 장관도 공공기관장들에게서 부당하게 사표를 받은 혐의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지난 2019년 1월 첫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확정 판결이 나온 뒤인 지난해 2월부터 본격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백운규 전 장관을 상대로 한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기도 했지만 저희들이 그렇게 지시받고 저렇게 움직이고 그러지 않고 항상 법과 규정을 저희들이 준수하면서 업무를 처리드렸다. 지난해 말 백 전 장관과 조현옥 전 수석을 불러 조사하는 등 보강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검찰은 지위와 역할,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각 부처 차관들은 기소 유예, 현 민주당 의원인 박상혁 전 행정관 등은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임종석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등 윗선은 이번 의혹과 관련해선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돼 서면 조사도 받지 않았습니다. 다만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이 교육과 농림, 외교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고발된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YTN 우철입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함께 해외로 도피해 인터폴 적색 수배가 내려졌던 수행비서가 캄보디아에서 체포됐습니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김 전 회장 수행비서 박모 씨는 그제 캄보디아 현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김 전 회장 검거 당시 태국 숙소에 있다가 캄보디아로 달아난 박 씨는 김 전 회장 것도 포함된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전화 여러 대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 휴대전화에 김 전 회장 통화 내역 등이 담겨 있을 것으로 보고 박 씨를 조속히 국내로 송환해 자료를 확보할 방침입니다. 오늘 아침 8시쯤 충남 천안시 두장동에 있는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항공폭탄이 발견됐습니다. 터파기 작업 도중 폭탄을 발견한 현장 직원들이 작업을 중단한 뒤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항공폭탄이라는 걸 확인한 뒤 공군에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공군 20전투 비행단 폭발물 처리반은 오전 9시부터 작업에 나서 11시쯤 폭탄 회수에 성공했으며 6.25 전쟁 당시 미군이 사용했던 226kg급 항공폭탄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38년 동안 돌보던 중증 장애인 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어머니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 열린 재판에서 6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어머니라고 해도 딸의 생명을 결정할 권리는 없다면서도 38년간 피해자를 돌본 데다 항암 치료로 극심한 고통을 겪는 딸을 보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동 스위스 순방 엿새째 윤석열 대통령이 세계 경제 포럼 다보스 포럼 특별 연설에서 세계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공급망과 저탄소, 디지털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제시했습니다. 원자력 발전을 더 확대하겠다는 구상과 국제 협력에서 중국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박소정 기자입니다. 행동하는 연대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특별 연설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 먼저 전 세계가 직면한 복합 위기 극복 방안으로 자유무역 체제 속에서의 강력한 협력과 연대를 내세우며 세 가지 키워드를 제시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의 보건력 강화, 저탄소 전환, 그리고 디지털 질서입니다. 기후변화의 위기, 보건과 디지털 격차는 세계 시민의 자유,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극복과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는 원자력 발전과 청정 수소를 꼽으며 특히 수소에너지는 중동 유럽과 한국, 일본 사이 협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세계의 디지털 격차 극복을 위해선 디지털 권리 장전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디지털 권리 장전을 마련하여 글로벌 디지털 질서의 정립에 기여할 것입니다. 새로운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원칙을 제시할 것입니다. 자유와 연대를 거듭 강조하며 연설을 마친 뒤엔 클라우스 슈밥 세계경제포럼 회장과의 짤막한 질의응답이 이어졌습니다. 한국의 원자력 에너지와 온실가스 배출을 제로로 만드는 넷제로 전략에 대한 질문에 윤 대통령은 탈원전 정책을 거듭 비판하며 이같이 답했고, 원자력을 감축하려는 시도가 몇 년간 지속되어 온 탓에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기술력을 강화하고 원자력 발전을 좀 더 확대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선 배제하거나 차단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체제가 다르거나 그 보편적 가치에 있어서의 많은 차이가 있는 국가들과의 관계를 배제하고 차단하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될 것이 아니라 더 포용적이고, 이와 더불어 우리를 침략하지 않고 협력할 의사가 있다면 어떤 체제의 국가와도 공급망과 기후 위기 문제 등을 협력할 생각이라고 부연했습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시판 중인 수면 건강 제품 10개 중 8개는 일반 가공식품을 수면 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당 광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수면 관련 호르몬 멜라토닌이 함유됐다고 광고한 제품도 있었는데 함량이 너무 적어서 효과는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스마트 기기 사용과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수면장애 인구가 늘며 관련 국내 시장은 3조 원 규모로 커졌습니다. 하지만 한국소비자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판 중인 294개 수면 건강 제품을 조사한 결과 79%가 일반 가공식품을 수면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당 광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국내 제조 94개 제품 가운데 타트체리 농축액을 원료로 사용한 6개 제품은 수면에 도움이 되는 멜라토닌 함량을 표시하고 있었으나 불면증 개선 효과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마치 대단한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되는 타트 체리는 일반 체리보다는 좀 더 시큼하고 덜 달아서 주로 이렇게 주스나 가루 등 가공식품으로 소비되는 일종의 체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멜라토닌 함량을 표시해서 수면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제품들이 있었는데요. 불면증 개선에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의미 있을 만큼의 멜라토닌 함량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합니다. 국내 판매 수면 관련 제품 18건은 수면 유도 효과를 강조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게, 3건은 의약품으로 혼동할 수 있게 광고했습니다.
13건은 질병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고 7건은 소비자를 속이는 광고를, 1건은 거짓 과장 광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외 직구로 판매되는 200개 제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33건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게 광고했고 36건은 의약품으로 혼동할 수 있게, 22건은 질병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습니다. 식약처는 이들 사이트를 차단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중국의 음력 설, 춘제 풍경은 제로 코로나 폐지와 함께 3년 전 모습을 되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향 선물 꾸러미가 의약품으로 대체되고 사망 급증에 따라 씁쓸한 명절을 보내야 하는 등 새로운 풍속도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코로나19 발병 이후 3년 만에 평년의 모습을 되찾은 중국의 춘제 귀성행렬. 올해 달라진 점이 있다면 명절 선물 꾸러미가 약보따리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춘제 인구 대이동을 계기로 도시에 집중 공급됐던 의약품을 농촌으로 분산하는 캠페인 성격도 띱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농민공 손에 의약품 꾸러미를 쥐어보내는 겁니다. 这个药必须带回去，就是扔点东西呢带回去这个药。关键这个药是家里面急用这个药。 농촌 지역의 의료 자원을 확충하는 건 새해 시진핑 주석의 특별 주문 사항이기도 합니다. 农村医疗条件相对薄弱，我最担心的是农村和广大农民朋友。 제로 코로나 폐지로 귀성 행렬은 작년에 갑절로 뛰었지만 코로나19 발병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여전히 70%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감염 확산에 따라 계속 병원 신세를 져야 하거나 사랑하는 가족들을 떠나보내 더 씁쓸한 명절을 보내야 하는 집들도 많습니다. 3 close relatives and 1 close family friend who have passed away since early December. 중국 당국이 공식 발표한 최근 한 달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는 약 6만 명. 그러나 병원 밖 사망 사례는 집계에서 빠져 있습니다. 새해 인구 통계에선 작년 12월을 빼고도 전년 대비 사망자가 27만 명이나 늘었습니다. 否介绍一下12月份中国死亡人口。人口抽样调查的时点是每年的11月1号的0点。 코로나19 이전으로 되돌아간 중국의 춘제 풍경. 그 이면엔 감염 확산에 따른 새로운 풍속도가 아로새겨져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곳곳에 추위를 부르는 눈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 눈비가 그친 뒤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날이 추워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아침에는 서울 기온이 영하 3도로 오늘보다 또 예년보다 높아 크게 춥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낮 기온은 영하 1도로 오늘보다 또 예년보다 낮아지겠고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낮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경기 북동부와 강원도에 최고 5cm, 그 밖에 다른 지역에는 1에서 3cm의 눈이 내리겠고 내린 눈비가 얼면서 곳곳에 빙판이나 살얼음이 만들어지겠습니다. 미끄럼 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황사의 영향으로 서쪽 지방은 오전에, 영남과 제주도는 오후에 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예년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영하 3도, 대전 영하 1도, 광주 0도, 부산 3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예년보다 2, 3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영하 1도, 대전 1도, 광주 3도, 부산 7도로 예상됩니다. 설 연휴 첫날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9도, 마지막 날에는 영하 17도까지 떨어지는 등 올겨울 가장 강력한 한파가 찾아오겠고 설 당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나 눈이, 마지막 날에는 호남과 제주도에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목요일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